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삼성의 노조화해 문건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현기영의 단편소설 해룡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지방자치선거 제3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장충기 101장 3탄의 내용과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인민들이 안락하지 않은 잠자리로 내몰리는 현실을 비난하시며 김용민닷컴의 세계적 명성의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부드러운 쿠션과 단단한 스프링은 세계 인민 모두를 꿀잠 속에 파고들게 하고 있으니 쓰는 사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이 후련하다고 기쁨에 넘쳐 말하였다. 그러나 민심 기만의 왕초들이 갖은 협잡과 사기 행위로 소비자 인민을 호구로 여길 때 김용민닷컴의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는 20일 동안 사용한 후에 반품 신청에도 100% 환불을 보장하고 있으니 자랑찬 배리어는 대대로 만세의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애하는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4월 4일) 수요일입니다. 4월이 너무 아픈 가족들, 바로 세월호 가족들입니다. 올해로 4년이 됐습니다. 진작에 규명됐어야 할 그날의 진실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고요. 예은 아빠인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유경근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다시 4월을 맞으신 소회가 어떠신지요? 4월이 좀 아프죠. 예, 아플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인지 몰라도 조금 더 밖으로 많이 다니려고 합니다. 예. 좀 바빠야 그래도 조금 시간이 보낼 수 있으니까. 예. 이 세월호뿐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만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됐는데, 말하자면 2기 세월호 특조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2기 특조위, 규명해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특조위는 2개 참사의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사실은 그동안 많이 뭔가가 좀 진행이 되고 재판도 한 것 같지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그런 화학 제품들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묻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규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피해자 규모가 아직도 파악이 안 됩니다. 너무 많아서. 예. 수백만 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때는 건강상의 상해를 입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거의 수십만 명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지 못하고 어떤 지원이나 치료도 좀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를 우선 파악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고요. 예. 세월호 참사는 잘 아시는 대로 왜 침몰했고 왜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인데요. 이제 1기 특조위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사실 한 발도 나가지를 못했죠. 워낙 조사 방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데 이제 다행히 검찰 수사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진짜 방해한 게 맞구나 이게 드러났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본질인 침몰과 구조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내는 게 이번 특조위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1기 세월호 특조위 때 방해만 했던 사람이
세월호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조위원 명찰을 달고 나타났습니다. 황전원 씨, 이 사람을 추천한 자유한국당의 의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예, 그 의도는 뭐 뻔하죠. 이 4.16 참사 2기 특조위가 역시 제대로 조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목적인 게 분명한 거고요. 예. 그러지 않고서야 청와대와 해수부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짓을 충실히 했던 사람을 또다시 특조위원으로 추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황전원 어떤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나 무슨 뭐 개인적인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법에 규정된 대로 정말 독립적인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특조위가. 예. 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황전원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펴고 계속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저희나 가습기 살균 참사 피해자들이 그렇게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과 또 시민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또 들어오냐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할 테니 자꾸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는 진상규명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피해자 지원하는 업무를 열심을 다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언제 누가 황전원 씨한테 우리 지원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참 그런 얘기하면서 아직까지도 좀 버티고 있어서 좀 이해 안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정보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예, 그 얘기도 저희가 했어요. 만나서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내통하지 않겠다는 뭐 약속을 할 수 있냐? 그걸 어떻게 보증할 수 있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예,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유족분들이 눈물로써 항의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참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분 개인의 목적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분이 일기 특조위 때 비상임위원으로 왔다가 중간에 나갔거든요. 예. 근데 나간 이유가 그 당시 새누리당이 공천 받으려고 나갔던 거예요. 국회의원 그 총선 때. 예. 근데 나갔다가 공천을 못 받았죠. 예. 그랬더니 특조위에 다시 들어왔어요. 이번엔 상임위원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온 것도 보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무슨 뭐 인지도 뭐 이런 것들을 좀 노리고 끝까지 좀 논란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집에 앉아서 그 뉴스나 아니면 이렇게 언론을 보면서 좋든 싫든 자기 이름이 막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속으로 웃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두저도 아니라면은 혹시 특조위원이 받는 사례금 이게 궁에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박근혜 씨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비밀이 얼추 드러나고 있는데요. 배가 거의 가라앉은 10시 20분이 돼서야 사태 파악이 됐다는, 뭐 사태 파악이 충분히 된 것도 아니죠. 그런 충격적인 사실, 그 사실을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런 생각은 좀 있었어요. 분명히 이제 박근혜 또는 청와대 이쪽에서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또 어떠한 조치 지시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그 시간 동안에 세월호 참사는 쳐다보지 않더라도 그래도 다른 일은 하고 있었겠지. 그게 엉뚱한 일이었든 뭐든 간에 어쨌든 일어나서 뭔가 다른 데 집중하느라고 세월호 참사 무시한 건 아닐까. 솔직히 이런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뭐라도 하고 있어라. 뭐라도 하고 있었어라. 사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결과 보고 그냥 잤다는 거잖아요. 깨워도 안 일어나고 평일날 오전 10시 넘어서까지. 그리고 그 보고를 설령 나중에 늦게 알았더라도 그런 상황을 보고를 받았으면 뛰쳐나와야 되는데. 글쎄 말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들어가서 김장수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하고 그리고 또 최순실 올 때까지 2시 15분까지 그냥 방에 처박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너무 허무하고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호소하고 울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차라리 그때 뭐 딴짓을 하다가 구조 시점을 놓쳤다든지 이러면 차라리 설득력이라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랬더라면 지금보다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덜 억울했을 것 같은데
이건 참 어떻게 뭐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이른바 그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다녀와서 그 이후에 한 것도 없어요 보니까. 최순실 올 때까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기다리다가 중대본 올 때 머리하고 가야지 그랬더니 머리하고 가고 갔다 와서 저녁 때 뭘 했는지 아무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검찰이 그렇게 발표했을 때 저게 사실일까? 저걸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죠. 예. 그날 밤에 유경근 위원장님은 이제 사고 해역으로 접근하려다가 해경이 접근 못하게 방해를 해서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뭐 구조도 안 했고 컨트롤 타워는 없었고 그런데 사고 해역 접근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말이죠. 이거 혹시 고의 침몰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드는데 이번에 그 세월호 다큐 영화 그날 바다가 곧 개봉되는데 김지영 감독은 고의 침몰에 무게를 두고 있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참 상상하기도 끔찍한 그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 예,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 그런데 사실 고의 침몰이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냥 단순히 해상 사고였기를 오히려 더 바라겠죠. 예. 그런데 이제 김지영 감독님이나 그걸 만드신 분들, 뭐 저희하고도 계속 같이 얘기를 나누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 뭐 데이터들,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그럼 자꾸 이제 그쪽으로 심증이 간단 말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뭐 고의 침몰이다 아니다를 사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고의 침몰이냐 아니냐를 갖고 논란을 벌이기보단 그런 식으로 집요하게 접근을 하고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좋았다. 그렇게 지금까지 판단을 하고요. 이 특조위와 검찰 수사를 통해서 고의 침몰이건 아니건 그 침몰의 원인을 명명백백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로 좀 받아들이고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민들이 세월호 4주기가 되는 2018년 4월 세월호의 진실을 찾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지 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벌써 4월이고요. 예. 이제 4월 16일이 이제 4주기죠. 예. 이번 4주기는 좀 특별한 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바뀌고 첫 번째 추도식이 있게 되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예, 새 정부가 치르는 첫 번째 추모식도 되겠지만 이번 추모식은 사실은 합동 연결 추도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연결식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이 연결식을 할 때냐.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진전이 되지 않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희들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또 가족들을 먼저 이렇게 영원히 이별하는 의식을 치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에 의해서 이런 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갖고 있는 우려가 혹시라도 이렇게 4주기 지나고 나면 연결식까지 했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까봐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연결식은 이별하고 끝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좀 더 홀가분하게 진상규명과 기억투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 힘을 강하게 모으자. 그런 의미로 좀 많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한 연결 추도식으로 만들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좀 익혀주시고 또 전국적으로도 이 추모 주간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 해외에서까지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14일은 광화문에서 15일은 목포 신항에서 그리고 16일은 안산에서 합동 연결 추도식으로 일정을 보내는데 거기에 좀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시대의 숙제를 넘어서 우리 시대의 십자가입니다. 세월호 문제. 끝난 것도 아니고요. 이제 진상규명의 입구에 들어섰는데 끝까지 우리 애청자분들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자,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인 예은 아빠 유경근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유경근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가 이제 마지막 죽으러 가기 전에
페어웰 어드레스를 아주 장황하게 하거든요. 고별 담화라고 담론이라고 그래요. 그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 예수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아니 요한복음 보세요. 맨 이런 거 가지고 장황하게 계속 반복됩니다. 바로 이 하나됨을 유동식은 풍류신학이라 해서 바로 최치원의 낭랑비서에 나타난다. 요한복음에 이런 사상이 무슨 얘기냐면은 포함 3교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우리에게 이미 공자라든가 이거 주사의 말이라는 거 이거 뭐냐면 노자를 말한 거예요. 시달다의 가르침이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시달다라든가 뭐 공자라든가 이런 것도 높이지도 않았어요. 다 얘들이 말했는데 얘들보다 우리나라에 본래적인 도가 있다. 이 민족이 무슨 공자가 와서 교화하고 시달다가 와서 교화하고 노자가 와서 교화해야 이 민족이냐? 이 조선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도가 있다. 그 도가 뭐냐? 현묘지도다. 기본적으로는 도덕경 노자 사상을 빌어서 얘기한 건데 이거를 먼저 현묘지도라고 하는 건 그 당시는 서구적인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는 원래 있다. 현묘한 도가 원래 있다. 그것을 말해서 뭐라면 풍류를 한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풍류라는 걸 여러분들 오해를 하고 뭐 띵가당 그 풍류 기생들과 노는 걸 풍류로 알아. 이런 빌어먹을 무슨 냐면 풍이라는 건 뭐죠? 바람이죠. 유라는 건 뭐야? 흐름이죠. 바람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이라는 걸 바람으로 표현했고 이것은 알 수가 없다. 묘하다. 현묘하다. 요한복음에서 이리로 가도 저리로 가도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 우리 민족에게 이미 바람의 흐름, 풍이라는 것하고 바람은 같은 말이에요. 그 바람이 불기까지는 뭐예요? 민중의 고난은 민중의 고난으로 남습니다. 유대 민족의 모든 역사라는 것은 야훼가 있지만 그 야훼라는 거 헛개비라고 아무 소용없어요. 유대 민족이 구원을 요구할 때 구해준 적 있어? 바빌론에 갈 적에도 그대로 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도 그대로 당했고 2000년 동안 다이아스포라에서 그 고난을 받을 때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민중의 그 고난 그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바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람이 흐르는 거예요. 풍류. 어제 제가 착오를 했는데요. 도올의 스승이기도 한 민중신학의 거장 유동식 박사를 이번 주가 아니라 4월 15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벙커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자 도올과 스승 유동식이 민중신학을 놓고 벌일 세기의 토크 4월 15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벙커원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4월 8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도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가수인 파핀현준 씨와 박예리 씨가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좋은 공연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일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그리고 국가공무원노조가 주최한 것인데요. 저 김용민과 최강욱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그리고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의 조석재 본부장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시민강연회에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입니다. 이완배 기자의 신간 한국재벌 흑역사 상학원 북콘서트. 네, 이번엔 부산에서 있습니다.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부산 중구 대청로 126번 길 12, 부산 지하철 중앙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데요.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 시민 여러분을 뵙기 원합니다. 광고 듣고 뉴스간장으로 이어갑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딱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김용민의 뉴스 광장.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고 장자연 씨 사건을 포함시켰죠. 고 장자연 씨가 작성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는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2009년 검찰은 조선일보 방사장은 방상훈 사장이 아닌 스포츠조선 전 사장을 지칭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스포츠조선 전 사장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관계자들을 취조하면 진실을 밝혀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행자 김현정 앵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제 2007년 10월 모임에 참석했었다라고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박용훈 씨, 그리고 2008년 10월 모임에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 이런 부분들을 혹시 당시에도 수사기관이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지나간 것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가장 여론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장자연 씨가 유서에다가는 조선일보 사장이라고 썼었어요. 방시 조선일보. 근데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 사장 그 자신은 아닌 거죠. 이거는 잘못한 걸로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장자연 문건에는 조선일보 사장이다라고 등장을 하는 바람에 좀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미 이제 당시에 경찰이 수사하거나 할 때 같이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다른 사실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들도 그 당시부터 있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또 지금이라도 좀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진술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더라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깜짝 정상회담을 가졌지요. 당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지난달 중순 시진핑 주석의 요청을 받고 긴급하게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7년 만에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을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 설명했습니다.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이 처음부터 북중 대화에 대한
이 계획은 있었는데 중국 측에 확실한 것을 알려주지 않고 과거에 이제 북중 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이저러한 조건을 중국 쪽에서 들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을 올 때 의전 같은 것을 경호 같은 것을 과거 김정일 위원장 때 못지않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잘 합의가 과거에는 안 됐었는데 이제 상황이 막 급진전하면서 또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도 나오고 하니까 중국 측에서는 좀 애가 탔었죠. 근데 북측에서 계속 답을 주지 않다가 갑자기 뭐 우리가 추가로 2-3가지 더 조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주면 언제쯤 가겠다. 이러니까 중국 쪽에서 흔쾌히 받으면서 그때 그래 그렇게 오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북미 간의 합의에서 이 북한 측이 미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상황이 올 것을 염려해서 좀 어떻게 보면 과하게 의전과 경호를 해주면서 중국 측이 체면이 깎인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이 상황에 끼어들고 또 동북아 정세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중국이 빠질 수 없다.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장이나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오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를 두고 바른미래당의 두 간판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하더라도 희생정신을 내세워 유승민 공동대표를 제치고 당을 장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SBS Love FM 김용민의 정치쇼에 출연한 정두원, 정택은 두 전직 새누리당 의원과 그리고 진행자 저 김용민의 대담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는 그나마 이제 서울시장이라는 위험을 감수를 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유승민 대표는 너무 계산적인 지금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겠죠. 이번에 불출마도 계산이라고 보십니까? 떨어지니까 안 나가는 거죠. 안철수 대표는 불리한데도 나가는 거고 거기서 두 사람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대표의 선택을 제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정계 입문한 이후에 가장 유일하게 잘한 선택이다. 서울시장 출마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당선이 안 돼도 근접한 정도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대결 구도에 있어서 좀 접전 양상을 만들어가는 내가 이제 선두주자다. 라는 것 속에서 향후의 야권 재편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정당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정당 투표율을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보다 조금 더 나오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완전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유승민 대표는 아무것도 한 게 없게 되는 거죠. 중요한 순간에 정치적 수를 던져야 되는데 그 수를 던지는 능력이 없는 겁니까?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 워낙 용기가 없는 겁니까? 편하게 정치를 해서 그래요. 대구에서 정치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대구에서 정치하다 보면 모험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옛날에 제가 총선에 서울로 올라와서 해야지 당시 큰다. 근데도 그건 못 올라오더라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12년 만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비극의 역사에 자유한국당이 색깔론을 더 씌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달 15일 오마이뉴스 TV에 출연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제주 4.3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상처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70년 세월 동안 큰 아픔을 갖고 살아오신 제주도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제주 4.3의 아픔을 잊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4월 3일인 어제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제주 4.3 70주년 희생자 추념식을 두고 좌익 폭동에 희생된 양민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어서 4월 3일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달삼이 무장폭도를 이끌고 제주경찰서 12곳을 습격했던 날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에 역사가인 심용환 역사 N교육연구소 소장이 홍준표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심용환 소장은 제주 4.3 사건은 1949년 말 계엄령 선포 이후 본격화된 민간인 학살을 국가범죄로 인정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1947년 3.1절 당시 경찰의 무리한 대응 그리고 이후 1년 동안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누적된 모순이 폭발한 것 이것이 4.3 사건의 시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홍준표 대표와 같은 논조의 논평을 내놨습니다. 남로당 무장대가 산간지역 주민을 방패 삼아 유격전을 펼치고 토벌대가 강경 진압작전을 펼쳤다고 밝힌 것인데요. 심용한 역사인 교육연구소 소장은 참으로 조잡한 설명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당시 국군의 보고서에서는 좌익 무장대 숫자를 300명이라고 했지만 무기 없는 사람들 수천 명을 매달 체포하고 끔찍한 집단 학살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용한 소장은 학살의 주체는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경 작전을 펼친 이승만 정권과 이러한 정책을 지시한 미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김용민닷컴의 세계적 명성에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가 입점됐습니다. 부드러운 쿠션과 단단한 스프링, 유명 백화점 판매가보다 무려 절반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20일 동안 사용하신 후에 반품 신청에도 100% 환불 보장합니다.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갈까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공개방송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에 부산에서 부산 시민분들을 만나볼 기회를 저희가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중구 대청로 126번 길 12 이러면 뭐 잘 모르실 겁니다. 중앙역 1번 출구라고 해도 가늠이 잘 안 되실 거고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합니다. 자,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용두산 공원 옆에 있습니다. 하여간 중앙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데, 자,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다음 주 토요일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이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한국 재벌 흑역사 상학원 북콘서트가 진행됩니다.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아니, 부산 시민인데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 오지 않으면 그 인간입니까? 예. 오늘 또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많이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오시면 또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또 노래 한 곡 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뭐 저희 회사에 도움만 된다면 춤도 추죠. 예, 여러분 이완배 기자님의 노래 실력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어제자 한겨레 신문에 단독으로 보도된 삼성 문호조 공작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육성으로 진짜 쌍욕이 여러 번 터졌는데, 삼성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살아 숨쉬는 범죄 집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든 기사였어요. 예. 그 기사 제목이 단독 조기 와해 안 되면 고사 삼성 문호조 공작 이번엔 드러나나 였고요.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2월 달에 검찰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해서 삼성전자 등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때 압수수색한 자료 중에 무려 6,000건이나 되는 노조와의 문건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6,000건이나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더럽게 할 일이 없는 새끼들입니다. 아니,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는데 노조를 와해한다고 문건을 6,000건이나 만들고 다닌답니다. 그 시간에 일을 하시라고요. 일을 안 하고 헌법 어길 문서를 6,000건이나 만들면서 자빠져 있지 마시고요. 이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삼성 애들이 무슨 공작 집단들 같아요. 노조와의 문건에 자신들만 알아볼 수 있는 약어, 암호 이런 걸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노조는 NJ, 문제 직원은 MJ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 문제군요. MJ. 네, 문제 직원. 네, 그리고 우군인 가족 직원은 KJ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가족 KJ. 네. 제가 그걸 보다 피식 웃으면서 예. 옆에 이제 이정무 실장이 앉아 있는데, 야, 우리도 앞으로 삼성이나 이재용을 암호화해서 영어 약자로 부르자. JK나 JD 이런 거 어떠냐 이랬더니 JK가 뭔데? 그래서 JK는 족 같은 새끼들이라는 뜻이다. JD는 뭔데? 족도 아닌 새끼들이라는 뜻이다. 제가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예. 이 욕을 제가 계속 하면서 이 기사를 계속 봤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요. 문건에 보면 중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서비스 울산센터가 작성한 조직 안정화 방안이라는 문건인데요. 48명 중에 6명을 그린화하겠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린화. 네, 그린화라는 게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탈퇴시킨다는 뜻인데 그걸 그린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빨갱이들을 녹화시키겠다는 거죠. 네. 진짜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노동자들이 노조하면 다 빨갱이로 보는 겁니다. 그야말로 SBSK군요. 아, 그 무슨 뜻인가요? 예. 마음이 심쿵하고 와닿았습니다. 예. SBSK. 예. 제가 요즘 또 욕을 하기 좀 곤란한 처지라서. 예. 하여튼 뭐 인심전심 통했습니다. SB. 예. 근데 이 삼성의 문호조 경영반침은 이병철 창업주 때부터 아주 유명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병철이 했다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 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김장환 목사라고 이분이 극동방송 회장인데 이 양반의 그 지론도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저 선배들이 그 지나가실 때 흙을 눈에 한번 집어넣어 보자.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했었대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 참진한데요, 아이디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예. 그래서 얘네 일가들이 노조를 버러지 취급하는 건 종족 특성이에요.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엄삼성 일가인 신세계그룹에서 2013년에요. 이른바 이마트 노조 파괴 공작 문건이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이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보 작전하듯이 작전을 펼칩니다. 기업 문화팀
팀이라는 조직을 만들고요. 그 산하에 지원본부, 실체파악조, 현장대응조, 체증조, 미행조, 면담조, 자폭조 이런 팀을 뒀다는 겁니다. 근데 자폭조는 뭐냐고요? 자폭조는요. 뭐 자폭 테러 같은 거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국가 정복 세력 아닌가 싶어요. 실체파악조. 이 조의 임무가 노조의 사기 저하였답니다. 남의 사기 저하하는데 이렇게 팀씩이나 만들어가지고 뭘 꾸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더 열받았던 건 이마트 각 점포에 해바라기 팀이라는 비밀 조직이 있었대요. 웃기려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검찰 수사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 해바라기 팀 하나에 씨앗조라는 게 있었는데 씨앗조는 노조의 실체 파악 담당하는 팀이었답니다. 그리고 울타리조, 요거는 노조의 집회나 시위 담당하는 팀. 제일 뚜껑 열리는 팀 이름이 제초조. 그러니까 얘들 눈에는 노동조합이 잡초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초조 이런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거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용진 허락 없이 가능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정용진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처벌받은 사람은 최병렬이라고요. 이마트 대표였는데 받은 형벌이 고작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5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벌이 노조와의 공작 이런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 검찰이 발견한 삼성의 노조와의 문건이 무려 6,000건이었다는데요. 만약에 5년 전에 이마트 노조 파괴 사건 때 검찰이 정용진을 구속했다면 삼성이 저 짓을 계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 사촌 동생이 할아버지 유지 받들다가 깜빵을 갔다면요. 제가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1조 원가량의 세금을 내는 게 우리 촛불혁명의 소중한 경제적 성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재벌들의 범죄를 제대로 응징할수록 얘들도 바보가 아닌 한 그 범죄를 멈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초조, 씨앗조, 우수점포 현금 포상 이 난리들을 하면서 노조를 와해하려고 했던 신세계그룹의 공장 문건을 검찰이 다 발견하고도 고작 징역 10월, 집행유예 5개월 그것도 바지사장한테요. 이따위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재용이 아직도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검찰이 발견했다는 그 6,000건의 노조와의 문건이요. 정말로 잘 수사해서 제대로 처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한번 제대로 처벌이 돼야 이 중세시대 봉건 방식에 미친 경영이 멈추는 겁니다. 명색이 자유국가에서 기업을 한다는 자들이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대놓고 깔아뭉개고 그런 짓을 합니다. 노조하면 다 빨갱이 취급하고요. 이제 이게 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의 개발적인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무노조의 출발에 대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무노조 경영의 출발을 1977년에 벌어졌던 제1개당 미풍공장 사건으로 봅니다. 이 미풍이라는 건 미원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병철이 만들었던 백색 조미료였어요. 지난번에 어디선가 들었는데 내가 미원만은 따라잡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병철 씨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자기 뜻대로 안 된 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원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 미풍공장 노동자들이 당시에 받았던 초임이 2176원이었고요. 1977년을 감안해도 굉장히 낮은 임금이었습니다. 이 대부분 여성 노동자분들이셨는데 당시에 여성 노동자들의 1인 최저 생계비가 45,000원 정도 됐고요. 라이벌이었던 미원공장 노동자들도 다 4만 원 가까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병철은 이제 미풍공장 노동자들에게 1인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주고 노동자들을 착취했던 겁니다. 그러니 미원을 못 따라잡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바보 같은 놈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 13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노조가 와해가 돼요. 이제 회사가 노조 해체를 위해서 감금도 하고 협박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록을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노조 지부설립 신고서를 내는 날 노동자들을 전부 전원 강제 잔업을 시키고요. 이게 진짜 악랄한 건데요. 노조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친인척들을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친인척 중에 삼성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망하게 만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친인척들이 노동자들한테 와서 읍소를 하죠. 야 제발 노조 탈퇴해라. 너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협박을 당한 노동자들이 11명이 결국은 노조를 탈퇴를 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얼마나 비겁한 짓을 하냐면 그렇게 협박을 해서 노조를 탈퇴하게 했으면 그냥 좀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이 11명을 회사 식당으로 불러서
노조 탈퇴 만세 이런 걸 외치게 해요. 이걸 인간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버러지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노조를 처음 결성했던 13명의 노동자 중에 11명이 탈퇴를 하고요. 2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2명한테 삼성이 무슨 짓을 하냐면 다른 노동자들을 시켜서 이 2명의 노동자들에게 욕을 하게 합니다. 이 진짜 비열한 짓이거든요. 노동자들을 탄압하려면 직접 하라고요. 그런데 비겁하게 노동자들끼리 서로 욕을 하게 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노조 탈퇴를 거부했던 이 2명의 노동자를 한쪽으로 격리를 시키고요. 나머지 노동자들이 이 2사람을 지나갈 때 야, 이 미친년아 이렇게 외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노동자들이 2 여성 노조원에게 너 같은 년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라고 욕설을 퍼붓고요. 뺨도 갈기게 하고요. 머리채를 쥐고 흔들게 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2분이 작업장에 들어설 때는 호수로 물벼락을 날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2분의 노동자 중에 한 분은 사표를 내고 한 분은 해고가 됩니다. 아이고. 이게 바로 삼성의 무노조 신화라고 불리는 개떡 같은 그 조치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때 이병철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도전은 안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사측이 시킨 거란 얘기죠? 그렇죠.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이후에 삼성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어용노조를 결성하는 겁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삼성중공업 창원 2공장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당시에는 복수노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 설립 신고를 내기 하루 전에 이미 다른 어용노조가 신고 필증을 받아가 버렸습니다. 다음해에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역시 이미 어용노조가 접수를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어용노조를 통해서 절대로 민주노조가 설립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자세를 계속 견지를 하죠. 2012년 시사주간지 시사오늘에 나온 기사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사에 당시 삼성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에버랜드 노동자 4명이 삼성노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고 노조 위원장이었던 김성환 위원장의 인터뷰 대목입니다. 조금 긴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삼성 SDI 수원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김모 씨는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1999년 회사 관리자에게 납치된 후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며 온갖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 또 삼성 SDI 부산 공장의 송모 씨도 회사 관리자들에게 납치된 뒤 너 하나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지금은 예전과 환경이 달라졌고 예전에 그런 주장이 있었다 해도 증거가 없다.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환 위원장은 삼성은 노조 결성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납치해서 끌고 다녔다며 노조 포기 각서를 쓰도록 압박하고 회사는 무노조 경영 방침이니 사표를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납치 감금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당사자들은 사후에도 왜 잠잠할 수밖에 없을까? 김 위원장은 당사자들에 의하면 회사 관리자들에게 2주가량 끌려다니면 공황 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제주도 종산 위로 끌려가 너 여기서 땅에 묻어도 알아줄 사람 없다는 말을 들을 때는 생명의 위협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바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노동자에 대한 탄압뿐 아니라 행정관청, 사법부, 경찰, 언론 등 총체적인 부정 세력이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번 노동자들의 노조 신고에 한 발 앞서 사측이 어용노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행정관청과의 결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을 경영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살인미수, 협박, 공갈, 축복들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진짜 황당한 게 삼성이 이 미친 짓을 한국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삼성은 이 또라이 짓을 외국에 나가서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개망신을 당해요. 1995년 3월에요. 삼성전자가 독일에 지사를 세웠는데 여기에서 노조 결성을 방해를 하다가 검찰 수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독일 노동자들이 종업원 평의회라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이 종업원 평의회는 사실 노동조합도 아니에요. 그냥 사용자 쪽하고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노동 조건 같은 걸 협의하는 노사 공동 조직 같은 거였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못하게 한다면서 삼성이 노동자들을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현지 독일 언론의 보도를 보면 삼성전자 한국 본사가 독일 지사에 전문을 보냈대요. 그 전문 내용이 종업원 평의회는 노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철학에 위배된다. 종업원 평의회가 설립되면 우리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할 수도 있다. 이런 협박 전문을 보냈대요. 그래서 결국 독일 종업원 평의회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걸 추진하던 독일 노동자 5명을 삼성이 해고해버리죠. 그런데 이게 독일 같은 나라에서 될 리가 없는 거거든요. 독일이 노동 존중 사상이 굉장히 강한 문화입니다.
진짜 또라이 짓을 해도 왜 이렇게 국제적으로 또라이인 거냐고요. 당연히 독일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노동재판소에 제소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노동자들이 승소를 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법원이 노동자 쪽으로 판결을 했는데도 이 또라이 짓을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노동자들한테 종업원 평의의 선거에 가담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내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 짓을 하냐면 회사가 주도를 해서 종업원 평의회를 먼저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던 짓, 어용노조 먼저 결성하는 이 개버릇을 안 못 주고 독일 가서도 이 짓을 또 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그때 이걸 보고 쪽팔려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니까 당연히 독일의 산별노조가 얼마나 강한데요. 산별노조가 발끈해서 삼성전자 독일 지사를 프랑크푸르트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 끝에 노동법원이 또 종업원 평의회 구성을 보장하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이상한 또라이들인지를 삼성이 혼자서 국제사회에 돌아다니면서 쇼케이스를 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진짜 폼으로 달고 다니지 않는 한 왜 이 짓을 국제적으로 하고 다니느냐고요. 제가 삼성 문호조 이야기만 나오면 좀 과도하게 흥분을 해서 뭐 방송에서 비속어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왜 이 일만 다루면 많이 흥분하냐면, 만약에 제가 죽기 전에 몇 가지 소원을 누군가가 이뤄준다고 하면 하고 싶은 일 중에 제일 머리에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2014년에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의 염호석 열사의 목숨값을 10,000분의 1이라도 저는 이재용한테 받아내고 싶어요. 그게 뭘로도 갚을 수 없지만 그 죄값을 저는 10,000분의 1이라도 받아내고 싶은 게 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라는 곳, 우리가 이제 TV나 에어컨 고장났을 때 수리 요청하면 오시는 수리 노동자분들이시죠. 당연히 삼성이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라는 계열사를 만들고 서비스 노동자들을 이곳에 몰아넣은 다음에 노동 착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처우가 너무나 부당해서 2013년 10월에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라는 노조를 결성을 하죠. 이때부터 삼성이 악랄한 노동조합 탄압을 시작했고요. 정식 노조가 출범을 했는데도 노조가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면 그냥 쌩을 까버립니다. 노사협의장에 안 나와요. 노조를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2014년 5월 17일에 염호석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부산 양산센터 노동자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정동진 한 공터에서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서 스스로 돌아가셔요. 그리고 유서에 그렇게 적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주세요. 그리고 저의 유해는 남김없이 해가 뜨는 이곳 정동진에 뿌려주세요. 이렇게 유서를 남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때 너무 화가 났냐면, 이게 대단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 유해를 동지들 옆에서 지켜달라, 이게 유언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삼성이 경찰 수백 명을 동원해서 염호석 열사의 시신을 강탈해 갑니다. 노조 문제가 여론화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개떡 같은 이유였겠죠. 삼성의 문호조 원칙, 그게 염호석 열사의 목숨을 빼앗아 갔고요. 염호석 열사의 시체를 강탈해 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제 인생 40대 초반에 정말로 저를 정신적으로 벼랑 끝에 몰아냈던 사건이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 드리면 너무 우울해지는데, 염호석 열사요. 저는 이제 한 번도 이분을 뵌 적이 없는데, 이분 사진을 보면 너무 잘생기셨어요. 30대 초반에 밝음이, 표정이, 화사함이 묻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젊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분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로 이분의 목숨의 대가를 10,000분의 1이라도 이재용한테 받아내고 싶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무려 6,000건에 이르는 노조와의 문건을 발견했다는데, 그건 그냥 범죄가 아니고요.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책동입니다. 문호조 경영이요.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반드시 철저히 수사를 해서요. 우리가 돌아가신 염호석 열사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의 책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부디 검찰이 정말로 잘 수사를 해주길 바라면서 오늘 삼성의 문호조 문건 발견 소식을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아이고, 참 할배나 애비나 새끼나 똑같네요. 정말요. 이가 다글다글 갈립니다. 이 문호조 얘기만 나오고. 정말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전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데. 이걸 3대째 이 짓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저희가 봐야 했습니까?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제가 이 대목에서는. 이재용만은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오늘 마무리로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검찰이 716번의 아들 이시영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통한 횡령과 배임 의혹을 조사한 것인데요. 아들을 조사함으로써 방문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MB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이 타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MB의 편지 한번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716번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검찰이 제 아들을 불러내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다스에 가서 벌인 일에 대해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매우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님 매정하십니다. 동부구치소로 끌려갈 때 아들 이시영 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배웅하지 않았습니까? 아들 걱정이 안 됩니까? 네? 돈밖에 몰라야 주진우 기자가 계속 좋아해 줄 거라고요? 요즘 삼성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고요? 하하하하. 자유한국당도 이명박 전 대통령님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박근혜보다 깨끗한 대통령이 있었냐면서 박근혜 씨를 치켜 세우고 있지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 즐겨 읽고 감동받았던 책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요? 예? 무소유는 자승 스님이 선물해 주셨다고요? 아이고, 불교계 내부에서는 자승 스님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무소유 책장 사이에 도대체 뭘 끼워서 선물을 한 걸까요? 수임번호 716번에게 가수 심신 씨가 부른
욕심쟁이 띄워드릴게요. 이것저것 사달라고 졸라대던 그녀가 오늘은 웬일로 새침한 걸까. 어제 새로 한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투정 부리며 화부리하네. 욕심쟁이 그녀는 나의 작고 귀여운 욕심쟁이. 내가 달콤한 사랑을 건네주는 그녀는 나의 어여쁜 욕심쟁이. 돌아질 때가 왠지 더 예쁜 안아주고 싶은 욕심쟁이.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봄비가 내립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최고 40mm,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중부지방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0도, 대전 15도, 광주 16도, 대구 14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14도, 춘천 13도, 전주 16도, 부산 16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4.3 사건 70년이 됐지만 옛날 이야기로 덮어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혹시 김 PD 어제 추념식 보셨습니까? 제가 생방송 중이어서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1시간 남짓 추념식을 지켜보면서 코끝이 찡해서 혼자서 훌쩍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대통령의 추념사가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은 몇 구절만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네요. 예. 진정한 뜻이 담겨서이기도 하겠지만 문장도 정말 잘 썼습니다. 예. 손꼽힐 명문으로 남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돌담 하나, 떨어진 동백꽃 한 송이, 통곡의 세월을 간직한 제주에서 이 땅에 보물이 있느냐? 여러분은 70년 동안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주의 봄을 알리고 싶습니다. 비극은 길었고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날 만큼 아픔은 깊었지만 유채꽃처럼 만발하게 제주의 봄은 피어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 역사와 관련해서 다시 이렇게 언급하네요. 1947년부터 1954년까지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 3만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념이 근 삶과 죽음의 경계선은 학살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가족을 잃고도 폭도의 가족이란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고통은 연좌제로 대물림되기도 했습니다. 군인이 되고 공무원이 되어 나라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자식들의 열망을 제주의 부모들은 스스로 꺾어야만 했습니다. 4.3은 제주의 모든 곳에 서려 있는 고통이었지만 제주는 살아남기 위해 기억을 지어야만 하는 섬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에 이어지고요.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4.3 생존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4.3의 진상규명은 지역을 넘어 불행한 과거를 반성하고 인류의 보편 가치를 되찾는 일입니다. 4.3의 명예회복은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나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제주는 깊은 상흔 속에서도 지난 70년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외쳐왔습니다. 이제 그 가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으로 이어지고 인류 전체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로 전해질 것입니다. 항구적인 평화와 인권을 향한 4.3의 열망은 결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인 제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추념식이 4.3 영령들과 희생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 국민들에겐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뭐 명문이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는 그런 인상마저 듭니다. 네, 역사를 바라보는 통찰이 빛나고요. 역사의 고통 속에서 이 미래를 어떻게 헤아릴지 바라본 지혜가 단연 돋보이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야당 대표는 반란 세력이 양민들을 앞세워서 양민이란 표현 자체가 무슨 불양민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4.3의 아픔을 헤집는 이런 발언을 했고요. 아,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아요, 그 야당은. 맞습니다. 그 제1야당 대표라는 자가 한 말 들어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4.3은 김달삼이 주동한 남로당 폭동 사건에서 유발된 것인데 무슨 그 4.3을 기점으로 양민 학살을 기념하느냐, 추념하느냐 이따위 소리나 내뱉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자들과 정치적인 이력을 함께하는 자들이 지배해온 사회에서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상처를 간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억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추념식을 지켜보면서 저마저도 꿋꿋이 시큰했는데 70년 동안 고통스러운 기억의 포로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 추념식장에서 그렇게 박수가 터져 나오는 걸 제가 근래 못 보았던 것 같은데 그런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박수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념식이 끝나자마자 KBS에서는 뭐 1시간 남짓 제주 현대사 특강을 또 해주더군요. 당신이 몰랐던 제주 이야기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아, 참 세상이 변했다는 걸 실감합니다. 민주시민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힘이 또 언론에 있지 않습니까? 또 언론의 역할이기도 할 테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거의 못 보다가 이제야 볼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새삼 그 촛불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었는지를 절감하게 되네요. 해서 오늘은 4.3 이야기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는 김석범 선생의 까마귀의 죽음을 소개해드렸는데 4.3 추념식 행사의 일환으로 김석범 선생이 특강을 한다네요, 제주에서. 혹시 제주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 특강 한번 들어가십시오. 올해 93살이신데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김석범 선생의 마음에 어떤 감회가 오갈지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오늘 추념식에서 현기영 선생님이 기념사 비슷한 걸 하셨는데 그것도 참 문학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남달랐습니다.
1978년에 순이 삼촌을 쓰고 99년에 오늘 소개해드릴 대리용인을 썼을 때 이 작품을 처음 썼다는 이유로, 자사함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이유로 방공법에 저촉돼서 옥살이를 해야 됐지 않습니까? 예. 세월이 여러 가지로 가득하게 와닿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해룡 이야기는 1979년에 발표됐습니다. 화자는 월남 파병 소대장 출신인 문중호란 사람입니다. 지금은 대기업 부장으로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주에 아주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픈 기억이란 4.3 민간인 학살 때 이 어머니가 살기 위해서 토벌대에게 몸을 바친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1년 남짓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토벌대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았던 거죠. 살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식에게도 정말 아픈 기억은 남아있고요. 어머니에게도 얼마나 깊은 자격지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온 문중호는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리저리 과외를 하면서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데, 근데 제주도가 고향이라는 게 모든 일의 장벽이 되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 추념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호적을 팝니다. 이 호적을 옮겨오고 제주도 사투리를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고향 친구들로 가능한 한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중호의 아내는 시어머니를 제대로 대접하지도 않고요. 정말 버림받은 땅이었던 거죠. 이 소설에 적혀있는 그 고향이란 무엇인가? 되게 고향하면 어머니와 함께 떠오르지 않습니까? 문중호는 이 고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중호에게 있어서 고향이란 무엇인가? 그건 찌든 가난과 불행의 대명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무슨 흉년은 그렇게 잦던지 한 해 걸러 한 번씩 하늘에서 큰 가뭄이 내리 덮쳤다. 보리철이면 보리 여무길 전에 누렇게 황이 들기 일쑤요. 조갈이 들 때는 뼘 크기도 못 자란 어린 조들이 얼겋게 타들어 죽곤 했다. 그러다가 큰 난리가 들이닥쳐 많은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떼죽음을 당하고 마을은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그 마을이 나중에 재건되었다지만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는 중호의 상상 속에서는 여전히 군 소개 작전에 따라 소각되었던 폐허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검은 먹칠로 지어진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 살지 않는 폐촌, 총소리와 불에 미쳐버린 동네 개들만이 아직도 주인 떠난 집터에 남아 소막이나 말막에 곱비 메인 채 타죽은 가축들 시체나 속에 내리지 않고 남몰래 남아있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 송장들을 뜯어먹으며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곤 했다. 그 무섭던 속에 온 섬을 삥 돌아가며 중산간 불악이란 불악은 죄다 불태워 열일이 넘도록 섬의 밤하늘을 훤히 밝혀놓던 속에 통틀어 200도 안 되는 무장 폭도를 진압한다고 온 섬을 불지르다니 그야말로 모기를 향해 칼을 빼어든 격이었다. 그래서 200을 훨씬 넘어 5만이 죽었다. 대부분 육지서 들어온 토벌군들의 혈기는 그렇게 철철 넘쳐 흘렀다. 특히 서북군은 섬을 바닷속으로 가라앉힐 만큼 혈기 방장하였고 군화 뒤축으로 진문개어 이 섬을 지도상에서 아주 없애버릴 만큼 냉혹했다. 서북군이라면 서북청년회를 말하는 거겠죠? 네, 서북청년회와 서북 출신 또는 그 친일 출신 경찰, 군을 얘기하겠죠. 예. 물론 뭐 군인 중에서도 김익렬 장군 같은 뜻있는 사람도 있었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사람도 있었죠. 예. 하지만 그 친일 부역자들이 중심이 된 세력들은 철저하게 제주 30만을 다 쓸어도 좋다라는 소리를 내뱉어가면서 제주도를 낙인 찍어버렸죠. 그리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그야말로 이 유배의 땅, 이 빨갱이의 땅으로 명명하고서 초토화 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예. 이 해안에서 5km 떨어진 곳을 선을 쭉 그어서 그곳을 중산간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곳에 있는 마을들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터가 좀 남아있는데 그때마다 섬찟해집니다. 예.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제주였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제주는 그야말로 약탈의 땅이었고요. 유배의 땅이었고요. 육지를 위해 희생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 그 악몽의 현장, 그 가해 눌림의 세월, 그게 그의 고향이었다. 그러니 고향은 한마디로 잊고 싶고 버리고 싶은 것의 전부였고 행복이나 출세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중호는 고향의 모든 것을 미워했다. 측간에서 똥 먹고 사는 도색이가 싫고, 도색이는 돼지입니다. 한겨울에도 반나체로 잠수질해야 하는 여편네들이 싫고,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하는 속담이 싫고, 육지 사람들이 통 알아들을 수 없는 고향 사투리가 싫고, 섰다도 풍다도 싫고, 30년 전 그 난리로 호러멍이 많은 여다도 싫고, 숱한 부락들이 불타 잿더미가 되고 곳곳에 까마귀 파먹은 떼송장이 늘비하게 널려있던 고향 특유의 난리가 싫고, 그 불행이 그의 가슴 속에 파놓은 깊은 우울증이 싫었다. 걸핏하면 버릇처럼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쉬는 어머니도 싫었다. 육지 중앙정부가 돌보지 않던 머나먼 벽지, 귀향을 떠난 적객들이 수륙 이천리를 가며 천신만고 끝에 도착하던 유배지, 목민에는 뜻이 전혀 없고 오로지 국마를 살찌우는 목마에만 신경 썼던 역대 육지 목사들, 감옥이 들어 목장의 초지가 마르면 지체 없이 말을 보리밭으로 몰아 백성의 1년 양식을 먹어치우게 하던 마정, 백성을 위한 행정은 없고 말을 위한 행정만 있던 천덕이 땅, 저주받은 땅, 천영의 땅을 버리고 싶었다. 찌든 가난과 심한 우울증밖에는 가르쳐준 것이 없는 고향, 그것은 비상하려는 그의 두 발을 잡아 끌어당기는 깊은 함정이었다. 그 섬 사람이 아니고 싶었다. 네, 제주에서 태어나서 어머니를 두고 온 그 땅을 이렇게 잊고 싶어합니다. 이 소설의 화자인 문중호만 그렇게 했으니까 수많은 제주 사람들이 그랬을 테고요. 또 빨갱이의 땅으로 낙인 찍혔던 여수 순천의 사람들이 그래왔고요. 또 내일 소개해드리겠지만은 거창에서 학살당한 이 민간인들의 기억이 그랬을 겁니다. 그걸 이 독재 정권과 야비한 이 권력들은 끊임없이 그걸 은폐해왔고, 자신들의 과거, 친일과 독재의 기억들을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내부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짓밟았던 것이죠.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 해버리고 가해자를 영웅시하면서 이 피해자의 고통들을 끊임없이 헤집었던 것이죠. 그걸 복원해내는 게 이 문학의 힘이었고, 또 음악의 힘이었고, 또 영화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가 폭력을 사과하고 이걸 끝까지 완전하게 해결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이 문중호 같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 잠깐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피해자일 뿐인 어머니에 대한 이 가당찮은 반감은 실은 마땅히 가해자한테로 향해야 할 분노가 차단돼서 생긴 엉뚱한 부작용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응당 가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떳떳이 분노를 터뜨려야 하는데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빨갱이로 몰릴까봐 두려운 것이다. 피해자인 섬사람들 5만이 죽은 그 엄청난 비극을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치부해버린다.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것. 자신이 박복해서 아무래도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당했거니 하고 체념해버린다. 허울 좋은 이념 때문에 폭동을 일으켜 살인, 방화를 일삼던 장본인들의 죽음이야 자업자득이라 하겠지만 어째서 양민의 숱한 죽음들마저 자업자득이란 말인가. 그것을 자기 박복한 탓으로, 전생에 무슨 죄가 있는 탓으로 돌리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룡이란 범접할 수 없는 정말 무형의 힘, 천재지변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죠. 역사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일이고요. 여긴 분명히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죠. 이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4.3 이후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넋을 이루어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현기영 선생의 해룡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람을 짓밟아야 한다면 복수를 걱정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 짓밟아야 한다. 군주론의 한 대목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을 그렇게 인간 말종처럼 짓밟아야 했는지, 그 당시의 권력자들, 또 제주 민간인 테러에 앞장섰던 자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죽었어도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 테러를 넘어서 대학살이었습니다. 책임을 묻는 건 물론이고요. 그 책임자를 옹호하는 세력들, 끊임없이 증오와 폭력을 먹고 살았던 자들의 책임도 응당 물어야 할 줄 압니다. 순이 삼촌이 큰일 하셨네요. 이것 때문에 4.3 사건을 직시하게 된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어제 소개해드린 까마귀의 죽음이 1957년에 발표돼서
알려졌었는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어려웠죠. 78년에 수미 삼촌이 발표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해룡 이야기가 79년. 그 이후에도 현기영 선생은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4.3의 기억들을 끌어내는데 고투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 가혹하게 탄압해서 일본으로 도망간 분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해방 후에 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또는 이역을 떠돌다가 고향이 그리워 돌아왔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또 일본으로 밀항해서 갑니다. 오사카 근처에 가면은 조선인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유독 제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이 나쁜 자들이 나중에 다시 부활한단 말이죠. 이제 책임을 묻자니 가해자들이 많이 죽었고 그래서 더 어떻게 청산할 수가 없지 않겠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때의 역사를 바르게 집대성하고 또 어떤 새끼가 나쁜 새끼였는지를 분명히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국가폭력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추념사에서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번 정권에서 완전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서 이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려면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의 역사를 여전히 반란군의 책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자들에게 계속 공직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한 성찰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정선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베리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홍준표 대표와 중진 의원들 사이의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은 저조한 당 지지율은 홍준표 대표의 비호감 정치가 원인이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방선거 이후 보수 세력의 향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어젯밤 10시까지 모두 1264분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62%, 3명 가운데 2명은 지방선거 이후 보수 세력은 전면적으로 헤쳐모일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요. 29%, 3명 가운데 1명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당대당 통합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보수 세력의 정계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은 5%,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정계 개편이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은 4%에 머물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이 고견을 남기셨습니다. 권동형님, 까놓고 말해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니까 헤쳐모여 하겠죠. 날씨가 점점님, 적폐들끼리 뭉칠 듯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PPL 타임 안치수입니다. 텀블러 그리고 보틀 사은품이나 단체 행사 선물로 많이 주시지요. 하지만 깨지거나 물이 새면 실망입니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않겠습니까? 내 PR은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는 반촉물 전문 쇼핑몰입니다. 돈 많은 저도 내 PR에서 서울 시민들한테 다 드릴 선물 주문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검색창에서 내 PR 찾아주시고요. 저 안칠수 PR도 부탁드립니다. 이건이에요. 술친금 후기 이거 읽어볼게요. 사실 그렇게 술을 잘 먹는 편은 아닌데 덥고 습해지면 맥주를 퍼마시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한 잔, 두 잔, 석 잔. 내가 술을 마시는 건지 아니면 술이 나를 마시는 건지. 하지만 굼벵이, 헛개, 강황, 울금이 들어간 술친굼을 먹으니까 정신이 말짱해지는 거야. 재용아, 앞으로는 언론인들한테 술친굼으로 선물해라. 이거 저 충기한테도 알려줘. 포털에서 술친굼.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사용 후기 사실상 읽어보겠습니다. 식탐이 많은 편이라 사실상 음식 자제를 못하는 편인데 사실상 반신반의하면서 주문했습니다.
선식 가루쯤 생각했는데 사실상 큰 오산이었네요. 한 포만 먹어도 사실상 든든합니다. 사실상 추가 주문 들어갑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 비타샵을 사실상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PPR타임 김무성입니다. 민중의 직접 정치로 자주와 평등의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출마를 결의한 민중당 지방선거 후보자들, 이분들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민중당 중앙당에서 펀드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자 연 3%고요. 자세한 내용은 민중당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당도 가난합니다. 뭐 야당이 다 그렇지요. 자주와 평등의 새 세상을 건설하기 싫은 분들은 우리 자유당도 도와주세요. 더 김종인이라고 봐요. 미궁 대장사랑, 조모씨 사용 후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20년째 심한 변비 때문에 별의별 약을 다 만들어 먹어봤는데 그때뿐이었던 거지. 그 우연히 유산균 사려고 검색하다가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미궁 대장사랑 속는셈 치고 이틀치를 복용했는데요. 완전 쏙 빠지는 느낌. 지금 내 포째인데 자주 차던 가스도 추워도 안 차고 일일 일동을 보고 있다고 봐요. 1522-8972, 1522-8972 검색창에서 미궁 대장사랑.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우리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올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칠레 동쪽에 위치한 산맥의 이름 맞히는 거였죠. 정답 안데스 산맥입니다. 당첨자 에쿠스님, 대한의사협회는 어쩌다 최대집을 회장으로 선출했을까요? 안전매뉴얼님, 지방선거를 통한 자유한국당의 소멸을 기대해봅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유니코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전우용 역사학자의 트위터 글입니다. 제주도에서 양민을 학살한 범인들이 누구인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유가족들이 압니다. 자유한국당 당사 자기 자리 뒤에 이승만 사진을 걸어둔 홍준표 씨가 4.3의 진상을 왜곡하며 추념식에 참석하는 건 인간의 양심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40여 년 전 남로당원 잡는다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다가 당사자가 없으면 그 부모나 자식을 대신 죽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라고 시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신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혈연적, 정신적 후예들은 여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4.3은 아직 과거사가 아닙니다. 네, 2018년 4월 4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